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방선거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신 건데요. 방문하신 취지, 또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그리고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예. 저희 당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에 그때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으로 조명도 쏘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화답해서 서울시청에도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도 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늦춘 것뿐이지 당연히 정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응원하고 지지를 표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외교부와 상의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아주 고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양해 말씀 잠깐 드려보겠고요. 예.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아무래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소식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막상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본 상황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들 드셨는지 또 느낌이 어땠는지 좀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방문 일정을 잡아가지고 소화했는데요. 먼저 이 NGO나 구호단체들이 활동하는 그 사람들과 저희가 만나서 실제로 인도적 지원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저희가 전쟁의 생활을 직접 겪은 그런 부차, 이르핀 같은 격전이 이뤄진 도시에서 저희가 실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또 현지에서 이건 물론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그대로 들은 것만입니다만은 얼마나 반인륜적인 범죄나 이런 전쟁 범죄들이 행해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키예프에 가서는 저희가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지원을 그들이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 여당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던가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무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전후 재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한국이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또 빠른 발전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합작 회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특정 도시의 재건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 제가 본국으로 가면은 우리 관계자들 또 그리고 대통령님께 공유를 할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저희가 전달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향후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어떤 방향으로든 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농업 면에서도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광물이나 이런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재건 사업을 한다면은 그런 같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 저희가 많이 경청했고 뭐 이런 부분은 국가 간의 이야기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다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국하시기 전에 혁신위원회 출범 구상을 좀 띄우고 가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의 역할 또 당 쇄신 방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들어볼까요? 저는 당 혁신에 대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오늘 독재자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당 혁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 혁신이라는 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여럿의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많은 분들께서 공정하다고 신뢰하시는 최재형 위원장으로 선임해놓고 제가 출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위원장을 추천했으니까 나머지 최고위원분들께서 한 분씩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추천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을 우리 당 구성원들이 놓고 검토하고 그것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혁신위가 뭘 할지 몰라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반발하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찔리기에 벌써부터 반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면은 대선과 지선이라는 굉장히 큰 두 선거를 이기고 그 후에 이제 혁신위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의도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지고 나면요 혁신이 못해요. 지고 나면은 혁신이가 아니라 지도부 갖고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갖고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는 위기가 왔을 때 띄우는 혁신이는 말 그대로 그거는 요식행위성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겼을 때 더 잘하기 위한 고민을 앞서서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대해 진정성이 있는 그런 행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이기면 저희가 혁신이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상을 제가 최고위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최고위원들이 동의해서 출범시키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행도 그렇고 혁신위 구상을 놓고 일각에서 차기 당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시각이 나오기도 했고요. 정진석 의원과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혈전이 오간 모습도 비춰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기 당권 경쟁이 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진석 그 부의장께서 뭐 본인은 당내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처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정진석 부의장님이 뭐 당권 주자로 거론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에 대한 오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권 경쟁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애초에 좀 당내 분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냐. 그리고 공천에 대한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최재형 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스템이 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뭔가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공천제도를 바꾸면은 내가 불리하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조직적 저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이르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당내 친윤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논의해가지고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받고는 동의해가지고 저희가 혁신위가 출범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 속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당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 혁신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대표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속도를 당대표가 정하고 누가 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공천 갈등처럼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내 구성원들의 역할. 지금 보면은 다들 머릿속에 공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천하람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이제 어떤 공천제도에 좀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도 가까워져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걸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총선이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건드린 게 조금 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수능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보통 중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때부터 교육제도를 바꿔 나가거든요. 예.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가가지고 한 달 전에 갑자기 띡 룰 만들고 이러면은 그거는 특정 인을 저격하기 위한 그리고 특정 세력을 저격하기 위한 공천 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앞선 시점에 지금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고민하자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상적인 논의이고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하자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뭐 공천 학살 좀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조기 당권 경쟁이 점화됐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지는 않는 거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기 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 만들어서 뭐 이준석이가 곧 사퇴할 이런 식으로 또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조기 당권 경쟁일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 머릿속에는 공천하고 당권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시기에 맞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향후 행보에도 좀 이목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한간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저는 제가 제발 상계동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계동에서 지역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저는 당대표 다시 할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대신 제가 2020년 선거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선거 앞두고 얼마나 질의변료를 하고 민주당의 선거에 넘어가고 이런 걸 봤으면은 선거 때 아무리 지역에서 열심히 해도 지도부가 이상한 분들이 계시면은 선거 못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저는 저 마찬가지입니다. 2년 뒤에 저도 총선 치러야 되는데 지도부가 정말 불안하다 아니면은 정말 뭐 간만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 역할을 해야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대표님에 대한 징계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도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리위가 하는 판단이라는 것에 당내 찬반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무서운 것이고요. 윤리위는 윤리위의 자존심을 걸고 본인들의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국민들이 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위 저는 공개를 하자 그랬습니다. 오히려 밀실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말 많이 나오는 것보다 공개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 없으면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자, 연결 상태가 다시 좀 고르지 못한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정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텐데요. 오셔서 우리 우선적으로 처리하실 과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6월 11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대선 치르고 지선 치르고 이러면서 저는 선거 운동밖에 안 했어요. 선거 운동, 선거 관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당대표가 될 때는 수많은 당의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정치 정당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당대표 하는 것인데 이제 선거 끝나고 두 번 선거 이어가지고 슬슬 그럼 정치 개혁, 정당 개혁 한번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겼는데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보면은. 지금부터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